네, 제가 발표할 기업은 현대이프조선입니다. 목차는 간단하게 조선업 산업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매크로적인 거랑 마이크로적인 거 얘기하고 밸류에 현하는 순서대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조선업 산업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선박의 종류에는 이렇게 크게 벌크선, 탱커, 가스선, 컨테이너선이 있습니다.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나르는 배고, 탱커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나르는 선과, 그리고 원유를 제외한 석유화학 제품을 나누는 PC 탱커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선 같은 경우에는 LNG와 LPG를 운반하는 선박으로 나눠지고, 컨테이너선은 가구나 뭐 전자제품 이런 걸 나누는 게 컨테이너선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고부가 같이 선박으로 나누자면은 초대형 원유선이랑 초대형 컨테이너선, 가스선 정도가 고부가 같이 선박이고, 중소형이나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고부가를 가져오지는 않는 선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크게 관련은 없을 수도 있는데 약간 상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조선 업계는 이제 유가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 고유가로 되면은 이제 고유가라는 게 공급이 수요보다 적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이제 높아지면은 이제 그 공급을 늘리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조선업 중에서 해양 플랜트 산업이 좀 커지고, 저유가 시대에서는 이제 공급이 더 크니까 싼 원유를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수요가 증가해서 그 원유를 보관할 탱커, 그 선박이 수요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조업과 다르게 마진이랑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은 그냥 물건에다가 물건 가격에다 개수 곱해가지고 매출을 잡는가 반면에, 이제 수주 산업은 계약금을 따내고 거기에 따른 수입 원가에 그 진행률을 곱해가지고 이제 마진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계약을 2년 동안 공사를 투입한다고 했을 때 첫 해년도가 40%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은 계약금 40억에서 수입 원가 80억의 40%인 32억을 제외한 8억, 이렇게 수익이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은 보통 조선 그 선박 제조하는데 2.5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걸 감안했을 때 3년 정도의 단기간에 걸쳐서 수익이 반영되고, 또한 다양한 선종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동일 선종을 반복해가지고 원가를 절감하는 게 훨씬 마진율에 도움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조선업은 현재 한국, 중국, 일본이 세계 조선업의 8,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가스선, 탱커, 컨테이너 순으로 주력 선박이 나눠지고, 중국은 벌크선, 컨테이너선, 탱커, 그리고 일본은 탱커, 벌크선, 컨테이너선, 그리고 가스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중일 조선업 경쟁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저기 초록 색깔로 원이 그려져 있는 게 한국이 100으로 쳤을 때 일본이 빨간색, 그리고 중국이 파란색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은 높지만 다른 생산성이라든지 기술면, 품질성 같은 경우는 한국에게 매우 뒤처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면에서는 한국이 조금 더 우위에 있고, 그리고 단가적인 면에도 한국이 살짝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 나라가 원래 우리나라가 1위 조선업이었는데, 최근 중국의 약진으로 인해 가지고 1위 조선업을 뺏겼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다시 우리나라가 1위 산업을 할 수 있었죠. 그 이유가 중국은 품질성도 많이 떨어지고 중국이 발주한 선박 인도 1이 항상 늦어져 가지고 발주를 하는 분들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꺼려하고 신뢰성이 낮아진 측면이 이렇게 되고요. 그 결과 한국이 2020년도 이제 세계 선박 발주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뒤를 이어 41%, 일본은 7%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발주한 것 중에서 LNG 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대형 탱커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환경 규제가 이제 조선업에 호황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이후 환경 문제 관심도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났고,
그중 일환으로 천연가스의 사용량이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연가스는 LNG와 PNG로 나눠볼 수 있는데 LNG는 저렇게 액화된 천연가스로서 선박으로 이제 운반을 하고 PNG는 이렇게 파이프를 통해서 운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가스의 이제 수요량은 점차 늘고 오일의 수요량은 점차 주는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LNG와 PNG에 대해서 이제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 PNG는 LNG 대비 기술의 요구도가 낮고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PNG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지리적인 제약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자원의 무기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길어질수록 파이프를 계속 깔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천연가스 수출국을 봤을 때는 미국과 카타르가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주요 수요국으로는 아시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지리적 제약 때문에 PNG 말고 LNG로 많이 수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LNG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이고 PNG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그 결과 천연가스의 수요는 증가는 하는데 그중 LNG의 비중은 점차 높아질 것이고 그럼 그 LNG의 물동량이 높아질 건데 그걸 운반해야 되는 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선사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논리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환경 규제로는 이제 선박 연료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IMO라는 국제 회사 기구에서 선박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해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해운이라는 산업 자체가 되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로드맵을 발표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현재적 배연료의 함유량을 3.5%에서 0.5%로 이제 줄이라고 권고를 했고 2030년은 40% 이산화탄소 감축을 하고 2050년에는 전체 선박 배출 가스의 50%를 감축해야 된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배들을 가이드라인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데 선주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배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연료성으로 저항유를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스크러버라는 배기가스를 저감해주는 장치를 설치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LNG를 연료로 사용을 해서 CO2 배출을 CO2가 아니죠. 황함유량을 적게 하니까 CO2 배출을 적게 할 수 있는 LNG를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항유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바로 이제 연료만 변경하면 되는 거니까 개조나 추가적인 개조하는 비용이 들지 않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선박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저항유의 가격이 기존에 사용하던 벙커 CU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런 병원에 부담을 느끼고 그리고 공급량 역시도 하루 저항유 수요 중에서 15% 정도밖에 충족을 못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그렇다고 이제 저항유랑 벙커CU를 섞어서 쓰는 혼합 저항유를 사용할 시 이제 불순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박 엔진에 손상이 유발된다는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수에즈 운하에서 이제 자초된 배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정확한 원인 진상 규명은 해야겠지만 이 저항유 사용 때문에 추진 엔진이 손상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크러버는 이렇게 저감 장치를 다는 거기 때문에 계속 저렴한 벙커 CU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배를 개조하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배를 발주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유황유가 이제 계속해서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벙커 CU 비교적 안정적인 벙커 CU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가격 변동에도. 하지만 단점은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60억 정도 들고 그리고 최근에 많은 나라에서 스크러버 입항을 금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방형 스크러버의 하나인 건데 개방형 스크러버는 그 걸러낸 불순물들을 개방형은 지나가면서 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국에 있는 해안에서 뿜으면은 싫으니까 이렇게 금지를 한 건데 그런 개방형이 80%고 폐쇄형이 18%라서 아직 개방형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대부분의 배의 80% 정도가 이런 입항 금지를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싱가포르 벙커유 판매량을 보면은 벙커유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벙커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스크러버를 설치를 하거나 LNG를 쓰거나 하는 수요가 점차 늘어나서 벙커유의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스크러버 역시 처음에는 많은 수요가 있었지만 이런 세계적인 입항 금지의 추세에 따라서 스크러버 설치 역시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LNG는 기존의 연료 대비 연료비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도 감소할 수 있고, 그리고 대기 환경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충분한 인프라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면이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이제 LNG 벙커 세일, LNG 벙커 매출량 이런 거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항률도 줄어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항률랑 벙커 여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비가. LNG 추진선 이렇게 늘어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 2013년을 기준으로 LNG 선박 개조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2013년 이전에 만들어진 선박들이 개수가 총 17,000개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LNG로 바꾸기 위해서는 IMO 2030의 그 룰에 IMO 2030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는 LNG 선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10년이 남았잖아요. 17,000개의 선박을 10년 동안 교체하는 주기가 발생한다 하면은 1년에 1,700척의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한국조선사의 경우 1년에 공급 가능한 선박 수가 300척 내외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의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한국이 잘하는 배는 이렇게 가스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초대형 LNG 추진선이 있는데, 세계적인 트렌드는 IMO와 LNG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한국 조선소의 입장을 들어주고 있다 이고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저희 한국에 있는 조선소 중에서 어떤 조선 기업이 가장 수혜를 볼까를 했을 때, 이건 점유율인데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재무 비율 보면서 분석해 본 결과,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랑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업의 경우 원가, 매출 원가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삼성중공업의 경우 매출보다 매출 원가가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통 주식 또한 6억주 이상으로 많은 유통 증자를 했다는 걸 볼 수 있었고, 한국조선해양은 비교적 건실하고 재무도 괜찮았지만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선업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기에는 조금 이제 희석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4만 원 이상 올라갈 시에 전환사채 물량으로 5,800만 주 정도가 풀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랑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추론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현대미포조선의 그 주력 선박은 주영선 산업 주영선을 하고 있는데, 3만 여척 중 중고 선박 중에서 절반 이상이 중형 선박이기 때문에 수혜자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주주는 한국조선이랑 국민연금이고요. 현대유포조선은 베트남에도 하나 있고 자회사가 한국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유포조선의 주요 선박은 아까 말씀드린 PC선이 탱커인데 석유화학 제품을 나르는 탱커가 PC선입니다. PC선이랑 가스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주요 선박에 있어서 현대미포조선이 다른 경쟁 기업보다 압도적으로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선 같은 경우에는 46%의 점유율, 그리고 중형 LP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8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일선박에서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원가 투입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현대유포조선은 LNG 선이 3척이고 LPG 선이 11척이잖아요. 근데 LNG는 이제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거고 LPG는 석유가스를 액화시킨 건데, 요즘 트렌드는 LNG에 좀 더 치중돼 이제 나아가야 방향은 LNG에 있지만 현재 실질적인 수요는 LPG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LPG도 운반선으로 많이 번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PC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출
살짝 2020년도에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이랑. 그래서 그 이유가 환율 하락에 따라서 이제 공사 손실 충당금이 설정이 돼서 580억이 차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업이익이 살짝 낮아졌다. 이렇게 사업보고에서 말해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무 비율이 좋고 차입금 비율도 얼마 없어서 건전한 재무 상태를 볼 수 있었고, 투자도 이렇게 업종 대비 업종 평균이 1,300억 정도였는데 1,500억으로 비슷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리스크인데 성과가 살짝 낮아졌습니다. 성과가 낮아져가지고 현대이프조선 입장에서는 더 비싸게 배를 팔 수가 없으니까 이런 점은 좀 리스크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건 실질적인 그래프인데 LPG 선 같은 건 마이너스 6.4%, 그리고 PC 탱커는 마이너스 5%로 이제 떨어졌고, 주력 선 중의 운임 같은 경우에는 LPG 선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제 MR 탱커, 이게 중간급 탱커 크기를 말하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 20.8%로 떨어졌습니다. 리스크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원유 수요량이 별로 없었던 걸 감안하면은 이것도 일시적인 거고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업종 평균 대비 높은 PBR인데 삼성중공업 1.2, 한국조선해양 0.8, 대우조선 0.78인데 현대유건 1.1이죠. 한국조선해양은 지주회사니까 좀 더 낮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 삼성중공업은 자본이 너무 없어서 높은 거고, 대우조선해양은 아까 물량 때문에 전환사채 때문에 좀 밸류가 낮게 쳐지지 않았나.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LNG, LPG인데 그 LPG 선을 주력 선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L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LNG에 대비 공해 물질을 발생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적으로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환경 트렌드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LPG 수요는 아직까지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리스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은 현대유포조선은 안정적인 재무랑 그리고 LNG 중형 추진선의 수요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주요 선박 내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계속 그 경쟁력 있는 선박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원가 절감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 리스크는 낮은 성과 그리고 높은 PBR 그리고 LNG 대비 LPG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환경에 적합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리스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를 측정을 했는데 보통 선박 같은 경우는 수주를 하고 보통 2.5년에서 3년에 걸쳐서 수익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플랫하게 3등분 해가지고 수주량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수주량이 확정이 되었지만 2021년은 목표 수주량을 이제 100% 채운다는 가정으로 했고요. 그게 30% 정도 성장이어서 2021년과 2022년은 그렇게 앞으로 증가하고 2023년쯤에는 15% 정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쭉 했습니다. 해서 그리고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계속 95% 정도를 그래서 실제 수주랑 합산해서 실제 매출을 차지하는 비율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92% 정도로 나와서 92%로 실제 매출을 환산을 다시 했고, 그다음 매출 원가는 95%, 거기에서 95% 정도 매출 원가라고 뺀다고 차감을 했고요. 해서 쭉 이렇게 평균적으로 3년 2018, 19, 20년도 평균치를 계속 평균을 내서 차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 해가지고 PBR은 1.12에서 현재 2021년부터 조선업 수주에 따른 멀티플이 좀 증가할 것 같고, 2022년과 2023년은 2021년에 증가한 수주량의 수혜를 또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멀티플이 또 증가하지 않을까 해서 1.3, 1.4, 1.5로 했고, 이렇게 쭉쭉 해서 주당 가격은 2021년에는 78,000원, 그리고 2022년에는 78,000원에서 9% 증가 85,000원, 2023년에는 93,000원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목표가를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